안녕하세요. 이승원입니다. 한 발 더 들어가는 뉴스인사 프라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서초해봄 시간 두 분 나와주셨어요. 이승훈 변호사 그리고 전홍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슈들이 참 장르별로 다양합니다. 예, 여러분들 믿고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집단 반발한 검사들을 평검사를 전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며칠 전에 나온 바 있었죠. 이에 대해서 여야 간에 극명하게 입장이 갈리고 있고요. 또 내부 일부 검사들은 상당히 반발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먼저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저는 이 사태는 수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당에서 요구한 대로 징계 절차를 밟아서 집단 항명에 대해서 그것을 추동한 거에 대한 책임을 좀 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요.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법무부 장관 부끄러움을 안다면 즉각 그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당장 국정조사를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특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네. 일단 일부 검사들은 이미 사의를 표명했죠. 2명. 박재혁 수원지검장 그리고 송강 광주고검장이 일단은 사의 표명을 했습니다. 일단 이들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정부가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뭐 다른 일반 평검사를 보내는 것, 뭐 징계하는 방안 등등. 이 기본 검토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지금 심각하게 징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실제 집단적으로 이렇게 행사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지금 실은 검찰 내부의 문제거든요. 아니 직무 대행이 항소했으면 됐잖아요. 본인이 안 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해서 안 했으면 네. 내부에서 결정할 일을 갖다가 마치 이게 법무부라든가 용산에서 뭐 의견을 준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은 징계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네. 다만 이 징계가 되면 또 뭐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하다 보면 네. 이런 논란들이 필요 없이 오래 지속될 수 있어서 징계 절차에 대해서는 뭐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지만 네. 정치적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법무부에서도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것 같고 저는 그래서 이번에 본보기로 검사 파면법을 확실하게 빨리 네. 만들어야 돼요. 네. 그래서 잘못하면 파면될 수 있다. 이 사람들이 실은 뭐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든 한 번도 제대로 파면된 적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징계 차원의 문제보다는 제도적 차원의 문제를 확실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역진 조항이 있어서 평검사로 보내는 거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대통령령을 폐지하고 네. 그리고 검사 징계법을 고쳐서 파면해서 어느 검사장이라도 이렇게 집단 행동을 반발한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징계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적 장치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검토 사안에 대해서 변호사님은 어떤 의견이세요? 일단 이것을 강등 조치로 볼 것인가도 좀 중요한데요. 네네. 일단 검찰청법에서는 검찰총장하고 검사 두 직급만 있는 거예요. 딱 두 직급만.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검사장이 됐던 뭐 이런 분들에 대해서 검사로 낮추는 것이 과연 강등이냐, 법률상 강등이냐를 봤을 때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거예요. 아주 기술적으로 본다면. 그렇죠. 네. 다만 이제 그렇게 되면은 지휘권이 좀 사라지는 거죠. 본인이 원래 검사장 때 할 수 있던 지휘권이 있잖아요. 그렇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사라지는 문제가 있어서 사실상의 강등 역할을 하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과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이 꼭 강등이냐 여부는 좀 구체적으로 더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아니 다른 일반 공무원들은 그 공무원법 66조인가요? 네, 공무 외에 집단 행동을 할 경우 처벌받도록 돼 있고 사실 그러니까 검찰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들은 법에 따라 책임지고 심지어 파면까지 당하고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는데 왜 이 사람들에 대해서만 그렇게 예외 조항을 둔 건가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예전으로 들어가 보면 아주 옛날부터. 판사도 정치적 독립성을 지켜서 판단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특권을 주는 거예요. 판사한테 부당하게 탄압하지 말라고. 그런데 전두환 정권 때나 노태우 정권 때 진짜 이상한 짓들 많이 했고 그렇죠. 거기에 판사들이 동원이 됐잖아요. 검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사들이 제대로 수사하려고 했더니 뭐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이 부당하게 인사해서 네. 실상에 파면해버리고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만들었던 법인데 요즘에 무슨 뭐 특권이 어디 있습니까? 뭐 국회의원들도 불체포 특권 거의 못 쓰고 있고, 네. 국민의힘 전직 대통령들 다 구속됐잖아요. 그렇죠.
누가 구속시켰습니까? 특검이나 검사가 구속시킨 거잖아요. 결국 특검도 검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특권이 왜 지금까지 남아 있었지? 아니 그리고 파면 정도 하려면 진짜 큰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에요. 뇌물을 엄청나게 많이 받거나 그렇죠. 성폭력을 저지르거나 정말 이상한 짓을 저질러야 되는데 그런 일을 저지르는데 왜 헌법재판소에 탄핵 소추를 해서 헌재 결정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진즉 없애야 될 법이다. 네. 그래서 이건 100% 이번에 없애야 돼요. 이건 정말 잘못된 거고 검사들이 죄 지으면 같이 감옥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검사들은 스스로가 수사하니까 항상 안전막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요리조리 잘 피해 갔었는데 저는 가장 현실적으로 궁금한 게 이겁니다. 이 박재혁 지검장, 송강 고검장 일단 사의를 표명했는데 이 사람들의 사표를 받아줘야 됩니까? 받을 수밖에 없습니까? 아니면 왜냐면 징계를 앞두고 옷 벗고 나가면 나가서 전관 변호사에 대해서 아주 돈 많이 버실 거잖아요. 최소한 뭐 3년에 수십억에서 수백억을 벌 수 있다라는 설들이 있는데 서초동에 계시니까 더 잘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사람들 사표를 처리하면 너무나 그냥 손쉽게 소위 말하는 풀어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일단은 사표를 바로 꼭 수리할 필요는 없잖아요. 징계 절차를 빠르게 돌입을 한다면 네. 그 자체만으로도 사표 수리를 안 할 수 있는 네. 그 명분이 생기고 예, 정당성이 생기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징계 문제를 좀 빨리 진행해야 될 것 같고 네. 이게 전관 예우라는 자꾸 말을 쓰는데 아니죠. 전관 비리죠. 그렇죠. 예우 아니죠. 예우가 네. 예우를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와서 그냥 3년에 수십억 수백억을 어떻게 봅니까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거는 내가 부당하게 전에 있었던 정관의 힘을 비리로 사용하는 거지 그렇죠. 절대 예우를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러면 네네. 이분들이 예우를 받는다는 거는 결국은 누군가는 처벌 피해. 대상이 처벌을 안 받게 되는 결과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고쳐야 되고 지금 이분들이 빠르게 나가고 싶어하는 이유는 딱 정관 비리를 하고 싶어서죠. 네네. 원래는 나가고 싶었는데 눈치 보고 못 나가고 있다가 이참에 이게 터졌으니까 잘 됐다. 오히려 나는 떳떳하게 이 검찰 후배들한테 멋있게 보이는 척도 하고 뭐 대세로 따르는 역할도 하는 거고 네. 그런 것 때문에 좀 빨리 나가려고 한다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징계 앞두고 징계 조치를 검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나가면 이 사람들만 좋아지는 형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표를 안 받을 수 있는 그 상황이 가능한 건가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지금 멋있는 행동을 한 것처럼 검찰 내부에서 보이기 위해서 나와서 돈 좀 벌어보겠다 이러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원래 박재욱 수원지검장이라든가 송방 광주지검장 고검장 같은 경우는 원래 나오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회에 항명 딱 하고 나와서 돈 번다는 거니까 네, 멋있어 보이겠죠. 굉장히 네. 국민들 입장이라든가 또 검찰 개혁 바라는 사람들 입장에서 굉장히 나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징계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 같다. 네. 충분히. 다만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이 사람을 만약에 파면이나 해임 면직을 시킬 수 있다라고 한다면 네. 징계 절차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징계 절차가 한 몇 달이면 끝나는 건데 뭐 정직이나 감봉으로 끝나버리면 네. 어차피 또 사표를 받아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거든요. 네,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법무부에서 이것 때문에 좀 고민하는 것 같은데 이런 계속 그 확실하게 검찰의 길을 확실하게 꺾어버린다는 차원에서는 징계를 하는 게 좋습니다만 네. 약한 정도 수위의 징계밖에 안 나오고 만약 이게 법적인 절차로 가서 또 뭐 징계가 맞냐 안 맞냐 이런 논란이 소모된다라고 한다면 네. 이 사람들 혹시 징계 절차가 취소되면 또 오히려 면죄부를 줄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그렇죠. 저는 정말 센 징계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면 징계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정쩡한 그냥 징계할 바에는 사표를 지금 받아주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전략적으로. 예. 네. 안 그러면 또 이 사람들 징계해서 또 뭐 징계 절차 취소되면 더 무죄야. 정관의 정관 비리를 또 저지를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고민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행법상 이 검사들이 옷 벗고 나왔을 때 변호사를 개업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뭔가요? 이 사람이 뭐 금고 이상의 죄를 저질렀을 때 뭐 변호사를 못 하나요? 어떻습니까? 대략적으로. 그렇죠. 그렇게 확정된 판결이 있어야만 있다면? 되고요. 또 이렇게 한 번 더 걸러줄 수 있는 게 뭐냐면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등록을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등록 심사를 그렇죠. 합니다. 예전에 그런 경우 있었는데. 예, 등록 심사를 할 때 그 규정에 따라서 좀 촘촘하게 보면 되는 거죠. 거기에서 이런 사람은 지금 당장 변호사가 되면 안 돼라고 얼마든지 자체적으로 한 번 더 걸어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네. 그것이 과연 제대로 작동할지 여부는 또 네. 이제 의문이죠. 그렇죠. 그거는 뭐 그 협회 차원에서 결정할 일이니까.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이제 각각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먼저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는 항소 포기도 포기지만 사실 기회를 엿본 것이다. 검찰청 폐지 때문에 부글부글했던 화를 이번에 이제 기화로 뿜어내는 것이다라는 평가.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는 소위 이제 민주당에서 뭐 일종의 강성 목소리 내는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표 수리 안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분이 이제 법을 지금 바꿔서 변호사 전관 비리 못 저지르게 하겠다라는 거고, 천준호 의원 오히려 이 항소 포기를 말씀하신 것처럼 전략적으로 한 게 아니냐,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좀 과도해 보입니까? 아니면은 적절하게 평가를 하신 것 같으신가요? 지금 뭐 맥락상 비슷한 것 같습니다. 뭐 적절한 평가인데 네. 문제는 울고 싶었죠. 아니 그렇죠. 검찰청 폐지하는데 수사를 못 막는 거다. 뭐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를 막는 거다. 그러니까 잘못된 거다라고 하는 여론을 좀 하고 싶었습니다만 네.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의 검찰을 봤잖아요. 네. 정말 형편없는 검찰이었고 윤석열이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그냥 방어막만 됐고 야당 탄압에 오랜 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필요한가? 라고 하는 국민들의 생각이 있어서 폐지해도 전혀 반발을 못했죠. 국민들이 동요를 안 하는데. 네. 그런데 항소를 포기하니까 이번에 때 잘 만났다. 울고 싶었는데 뺨 때려줘가지고 한번 울어보려고 했죠. 네, 네. 우니까 그러면은 파면시키겠다. 징계시키겠다 하니까 그냥 꼬리를 확 내린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어차피 곧 옷 벗어야 될 사람들이 대신해서 벗는 거거든요. 2명이. 네. 그런 측면에서 검찰이 지금 뭘 해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건 결국에는 국민이었기 때문이다.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정말 항소가 필요해서 항소해서 만약에 여기 정당성을 따졌다라고 한다면 국민이 조금 그런가 한번 고민했을 거예요. 네. 자신들이 안 해놓고 나서 이걸 갖다가 마치 용산과 얘기가 된 것처럼 또는 뭐 법무부하고 얘기가 된 것처럼 이런 식으로 정치적인 수사를 날리다 보니까 결국에는 네. 중앙지검장, 대검, 직무대행 다 그만둔 꼴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검찰이 설 자리는 없는 것 같고 결과적으로는 수사 지휘권을 갖느냐 안 갖느냐인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수사 지휘권도 뭐 없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는 측면에서 검찰은 더 어려운 형국으로 스스로를 몰아갔다라고 스스로. 생각됩니다. 네. 그 보안 수사권을 준에 만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 이 사건으로 뭔가 종식된 느낌도 있고요. 제가 이걸 이제 두 분께 동의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일각에서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특히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일부 약간 중도에 계신 국민 여러분도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공동 성명 뭐 좀 낼 수도 있지. 질문한 거다. 왜 항소 포기를 했는지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그 총장 대행한테 질문한 거 가지고 뭐 이렇게까지 징계를 한다는데 이건 좀 과도하다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일각에서는 어떻게 답변을 좀 해주시겠어요? 그게 검찰이 아니고 이 검사들이 아닌 일반 공무원이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조건 징계 대상이고 다 처벌받습니다. 네. 왜 이들이 한 거에 대해서는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 행동, 지금 이러한 것들이 무슨 뭐 위에서 압력이 있었던 거 아니냐 네. 이런 것들, 그래도 왜 항소 포기에 대한 이런 것들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정당성이 있으려면 그 전에도 그 전전에도 동일하게 그런 일들을 했었으면 네. 정당성이 있죠. 그 검사들한테 일관성도 있고. 일관성 있게 갔으면 네. 국민들이 국민들이 분명히 지지를 해줬을 거예요. 그리고 이 정도는 검사는 해도 된다. 근데 그렇지가 않았잖아요. 윤석열과 관련돼서는 다 안 했잖아요. 네. 일부러 져주고 네. 김건희와 관련돼서도 모른 채 하고. 다 모른 채 하고 그때는 그 누구도 2%나 글 쓴 사람도 없어요. 그때 들고 일어난 검사가 왜 없냐고요. 네. 근데 왜 이런 것만 들고 일어나서 네. 그것도 과도하게 해석하고 본인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신뢰를 얻지 못하고 지금 검사들의 항명으로서 처벌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걸로 좀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판결이 잘못했으면 판사를 욕하고 항소를 안 했으면 검찰을 욕해야 되는데 민주당을 욕하고 이재명을 욕하는 형국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네.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남욱 변호사가 추징금 0원이에요. 네네. 정영학 회계사가 추징금 0원이에요. 네. 정영학 씨가 뭐 했냐. 녹취록 갖다 주면서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공격했던 사람이잖아요. 네. 남욱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쪽 저쪽 줄 타면서 적절하게 자기 유리하게 가다가
윤석열이 대통령 되니까 완전히 윤석열에 줄 서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나쁜 얘기들을 많이 했던 사람이다. 대표에 대해서. 네. 추징금이 0원이 됐어요. 그러면 이건 누굴 위한 겁니까? 이재명 야당 대표를 공격하기 위해서 남묵과 정경학을 쓴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추징금 0원 나왔다는 건 검찰이 봐준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추징 못했다고 왜 민주당을 공격하죠? 그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는지 이해가 안 되고 이건 결국에는 수사 자체가 잘못됐다. 네, 처음부터. 그리고 오늘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뭐 위례 신도시라는 녹취록이 나왔더니 뭘 이거 성남 윗선이라고 예, 바꿔서. 쓰고 네. 뭐 무슨 재창이라는 얘기가 나왔더니 실장이라고 이걸 고쳐서 정진상 실장은 아마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녹취록을 조작했다는 정황들이 나와요. 그러면 애초에 검찰 수사가 잘못돼서 추징금이 0원이 된 거, 잘못 안 나온 건데 왜 이걸 민주당 탓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면 판사도 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검사 수사가 잘했는데 판사가 잘못돼서 추징금이 제로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검찰의 주장은 잘못됐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근데 이 부분이 조금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추징금, 그러니까 조선일보 등에서 이제 추징금 0원이다 그것을 굉장히 부각하고 이제 소위 말하는 야마로 뽑고 헤드라인으로 하는데 이 사건을 정말 오랫동안 취재했던 그 뉴스타파 봉지욱 기자에 따르면 지금 어쨌든 예보에서 이 사람들 다 그 가압류를 걸어놓고 있고 이제 뭐 민사소송이나 오히려 이쪽으로 돈을 더 가져갈 수 있다. 예보는 끝까지 쫓아간다. 그리고 오히려 처음에 그 저축은행 그 시기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2009년부터 시작해서 저축은행 대충 봐줘서 그거 가지고 계속 여기까지 커온 건데 오히려 그때 피해를 봤던 저축은행 피해자들한테 돈을 돌려보낼 수 있는 계기가 됐다. 그래서 완전히 그 거꾸로 된 제목을 쓰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이 추징금도 보면은 언론사마다 다 달라요. 그리고 얼마를 가져갈 수 있다도 다르고 그러니까 뭔가 이게 확실한 어떤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 보고 싶은 숫자들만 보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맞죠. 게다가 뭐 네. 7,600원 막 이런 얘기는 네, 나오고 하잖아요. 7,800원 까지 그러니까 이게 나왔어요. 말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범죄 수익금이잖아요. 범죄로 인해서 수익을 얻은 부분. 네. 근데 우리가 1억을 도둑질을 해서 그 돈으로 만약에 본인이 주식 투자를 했어요. 네. 그게 1,000억이 되면 네. 얼마로 환수할 수 있을까요? 어려운 질문인데요. 1억 환수할 수 있는 거예요. 1억. 사실상 음. 훔친 돈은 1억이니까. 네, 네. 근데 이 사람들이 물론 그 과정에서 나쁜 짓을 많이 했고 범죄를 저질렀지만 민간업자들이 정상적으로 시행을 해서 네. 그렇죠? 시행을 해서 아파트를 분양을 했잖아요. 그럼 그 과정에서는 쓴 돈들이 있죠. 그렇죠. 그 분양 대금이 분양 자체에서 모든 돈을 다 환수한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그냥 숫자를 부풀려 가지고 최대치. 예, 네, 최대치로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되지도 않는 그냥 숫자를 최대한 키워서 네. 그냥 악의적으로 쓴 거밖에 안 된다는 거죠. 네. LCT 같은 거는도 아. 약간 비리 혐의가 많았잖아요. 그럼 LCT와 관련된 모든 시행 대금, 분양 대금을 다 환수해야 되나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 과정에서 뇌물로 사용된 돈, 부정하게 쓴 돈 이런 부분이 환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련해서 이거 약간 여담입니다만 봉지욱 기자가 워낙 이제 빠꼼이니까 지금 언론에서 엄청나게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있는 한동훈 전 대표 1대1 토론하자고 했더니 한동훈 전 대표는 뭐 박범계랑 얘기한다나요? 뭐 박범계 나와 거의 뭐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조국 나와. 도대체 한동훈 당시 그 법무부 장관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본인이 법무장관이었으면 기소를 잘하도록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1차 수사팀 같은 경우는 추징금이 한 600매덕 됐던 것 같아요. 근데 2차 수사팀이 갑자기 한 7,800을 갖고 나와요. 네네. 그럼 이건 추징금 부풀리기다. 네. 결국에는 이거 추징이 안 될 줄 알면서 그냥 성남시에서 잘못했으니까 이걸 막 부풀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해충돌방지법이 유죄가 나와야지만이 전액 몰수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공소시효가 만료됐어요. 공소시효가 만료된 걸 기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변호사들도 다 알아요, 공소시효는. 판사가 공소시효 만료 때 또 써놔가지고 네, 어느 날 이런 그래서 민망한 상황이. 뭐 해도 이런 말 해도 되는데 쪽팔리는 상황이죠. 네네네, 면소가 됐기 때문에. 네. 두 번째는 비밀이어야 되는 것인데 서판교 터널이 비밀이기 때문에 전액 몰수 추징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미 대장동 애들이 하기도 전에 1년 전에 성남시에서 그 계획이 발표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비밀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충돌 방지법은 무죄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전액 몰수 추징이 불가능한 사안이에요. 그리고 뭐 아파트 이게 7,800억이라고 하는데 네. 이거 아파트 분양대금까지 다 포함한. 포함했는데
아파트 분양은 이 대장동 일당에 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택지 분양만 했으면 최대 6천억이거든요. 그런데 5대 5잖아요. 지분 비율이 민간 네네. 합동 지분 비율이. 네. 원래 이재명 성남시장 같은 경우는 민간 합동 개발 안 하려고 했잖아요. 본인이 성남시에서 다 하겠다고 하면 그렇죠. 이거 다 성남 시민의 것으로 돌아갈 수 네, 있었어요. 네, 네. 근데 본인이 새누리당이죠. 새누리당이 거부해서 5대5 했고 맞아요. 네. 그러면 성남시가 가져갈 수 있는 건 3천억인데 1,830억은 이미 가져갔기 때문에 정말로 최대로 정말 모든 게 검찰 주장대로 가더라도 1,170억이 전부입니다. 1,200억 정도. 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찰 주장이나 한동훈의 주장은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서로 다른 숫자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뭔가 이렇게 허수아비 게임 같은 느낌, 뭐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거 가지고 싸우는 느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일단 여야가 국정조사를 동의 얘기하고 있는데 서로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상황, 여기까지도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넘어가도록 할게요. 저희 시간이 한 10분밖에 안 남았네요. 관봉권 그리고 쿠팡 의혹 관련해서 상설특검이 지금 마련이 될 예정이죠. 안권섭 변호사가 특검으로 임명됐습니다. 먼저 하나씩만 여쭤볼게요. 관봉권은 뭘 밝혀야 되는가? 쿠팡은 뭘 밝혀야 되는가? 일단 먼저 전 변호사님. 예, 관봉권 관련돼서는 이 띠지 분실, 그렇죠? 이 분실. 관련해서 정확하게 지시가 있었는지, 그러니까 누구의 지시로 그 수사관이 했는지가, 혹은 그 부- 실수했는지. 예, 네. 그래서 혼자 단독으로 진짜 한 건지, 네. 아니면 누군가의 지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절차, 그 다음에 분실한 거에 보고됐을 때 그러면 어떻게 했는지, 그런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좀 정리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만 정리되면 더 이상의 문제가 될 건 없거든요. 근데 그게 네. 정리가 안 돼서 지금까지 계속 말이 바뀌고 그렇죠.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실관계만 정리가 특정이 된다면은 그 다음은 쭉 풀릴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변호사님의 심증은 어느 쪽인가요? 이것도 사람마다, 왜냐면 그때 이제 수사관들 여러 명이 나와가지고 국회에서 증언을 했는데 얘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제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서로 엇갈리고 자기 같은 이제 검찰 식구들끼리.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뭔가 검사가 수사관들한테 떠넘기는 건 아니냐라는 정치적인 어떤 책임까지. 지금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관봉권 사건. 기본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네. 어느 정도 위에서의 일정 지시는 있었다. 다만 그 다음의 일은 암묵적으로 묵인. 묵인, 그냥 했으면 좋겠는데 뭐 이렇게 해봐. 암묵적인, 예, 뭐 약간은 강조? 아주 적극적인 지시로서 문서를 내려서 생성하지는 않았겠죠. 네. 다만 그럼 이거는 처음 보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해봐야지. 뭐 알아서 잘 해봐. 알아서 잘해봐. 예, 확인해봐. 약간 이런 식으로라도 분명히 지시가 있지 않고서야 네. 그거를 완벽하게 딱 정리되는 관봉권을 뜯어가지고 굳이 셀 이유가 굳이. 있을까요? 네. 없다는 거죠. 그리고 처음 보는, 항상 저희도 일을 하다 보면 뭔가 새로 처음 보는 일들에 대해서는 위에 물어보게 돼 있습니다. 그럼요. 자기 혼자 어떻게 결정합니까? 그러니까 항상 그런 지리가 있었을 거라 생각을 전제로 해서 이 사건을 봐야지, 아니면 나 혼자 단독으로 그냥 내 마음대로 뜯었습니다, 이 말을 믿어줄 수는 없겠죠. 아무리 우리 뭐 일반인들은 당연한 거고 수사관 혹은 검사라고 해도 살면서 관봉권 볼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없죠. 관련된 사건이 많지는 않잖아요. 예전에 MB 때 뭐 잠깐 나왔던 사건들. 그 쿠팡 그 유명한 어미준, 무슨 영화배우 이름 같아요. 이 어미준 검사 또 등장한 쿠팡 사건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쿠팡 사건 같은 경우는 어미준 부천지청장이 부장검사가 이거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겠다, 아니 재판에 회부하겠다라고 한 걸 갖다가 외압에서 눌렀다는 거잖아요. 그 의혹이 있죠. 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되는데 일용직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받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이고 네. 노동청에서는 고발했거든요. 이건 기소 의견으로. 그러면 부장검사 같은 경우는 정결권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부장검사가 좀 할 수 있도록 놔줘야 되는데 거의 압박을 하고 마치 담당 부서를 바꿔버리려고 했던 시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법무장관은 신중하게 검토를 한마디 했다고 지금 외압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거의 못하겠다라고 하니까 네, 네. 문자도 나오고. 이 부분은 검찰이 이제까지 관행, 그러니까 담당 검사라든가 부장검사가 수사하고 있는데 윗선의 외압에 의해서 한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진짜 말 그대로 견본을 만들 수 있다는 측면에서 네. 굉장히 중요한 수사다라고 보고요. 관봉권 띠지 같은 경우는 저는 굉장히 이제 어려운 수사예요. 어려운 수사. 왜 그러냐면 네. 관련자들이 다 선수예요. 검찰에 있는 직원이고 검사기 때문에 선수다는 그러네요. 측면이고, 네. 그리고 이게 분실이잖아요. 실은 고의인데
분실로 지금 제목 헤드라인 나오잖아요. 사건을 그렇게 규정해버렸죠. 예, 실수로 분실했으면 처벌이 안 되죠. 근데 고의성을 입증해야 되는데 아니 관본권 띠지를 뜯어가지고 이걸 버려라. 그 다음에 돈에 있는 띠지를 버려라. 이걸 공식 라인을 통해서 했을 가능성은 없어요. 그렇죠. 네. 굉장히 비공식 라인으로 한두 명만 개입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 한두 명만 개입돼 있는 사건을 잡으려면 정말 어려운데 이미 핸드폰은 다 뭐 저는 다 교체됐다고 보고요. 네. 말 맞추기 끝났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또 이게 이제 관본권이 없어졌는데 네. 아예 완벽하게 없어졌다라고 한다면 100% 뭔가 확실하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또 오히려. 이 관본권에 사진을 또 찍어 놓은 건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완벽하게 없어진 건 아니어서 이 사람들이 관본권을 뜯어서 실수로 버린 척 하고 나서 혹시나 몰라서 사진 찍어 놓은 걸 네. 정말 실수다라고 하면서 사진을 제공했을 가능성이 높아서 오히려. 선수들을 잡는 데 있어서 상당히 선수들을 잡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쉽진 않다. 난이도가 좀 있다. 네. 관본권은. 네,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걸 꼭 하고 싶었어요. 최근에 현재 판사가 글을 올렸습니다. 글을 공개적으로 이제 기고 형식이었던 것 같은데 시사인인가로 제가 기억합니다. 한마디로 사법부 옮기자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이 비슷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한 군데 몰려 있는 게 가장 위험하잖아요. 그게 검사가 됐던 혹은 언론인도 마찬가지고 이 집단적 사고에 빠지고 주변이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판검사, 뭐 의사, 뭐 언론인 등등 다 이제 그런 위험이 항상 있어서 우리가 좀 예민하게 그런 걸 좀 반응을 해야 되는데 일단 이 판사의 핵심은 이런 겁니다. 사법기관 대부분이 서초동, 양재동에 집중돼 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뭐 대검청, 대검 다 서초동에 자리에 있고 그래서 집단적 사고에 한계에 빠질 위험이 있다. 한마디로 옮기자. 어디로? 세종시로. 네, 제가 이 얘기를 그 민주당 뭐 의원한테 했더니 세종시 말고 더 가도 돼. 예를 들어 뭐 경주 뭐 예를 들면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굳이 서울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특히 대법원 같은 경우는. 맞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 의견. 뭐 당연히 대법원은 그 자리에 꼭 있어야 되냐라는 게 의문이 생기는 게 네. 중앙지법이라든지 네. 뭐 고등법원은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있긴 해요. 네. 사건의 연속성이라든지 그 과정에서의 이제 효율성도 따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부분에서는 한 곳에 같이 있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네, 효율성 차원에서. 대법원이 왜 굳이 꼭 거기 있어야 되느냐라는 네. 건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대법원이 옮기기 싫어하고 이런 부분은 뭐냐? 그 자체가 기득권이에요. 서초동에 있다는 것, 강남에 있어야 된다는 것. 노른자 자리. 그 자리에 있어야 내가 출퇴근도 편한 또 강남에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계속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왜 꼭 대법원이 거기 있어야 되냐? 네. 아무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방 가는 건 또 싫어하죠. 좌천된다 생각하니까. 세종시가 왜 좌천입니까? 근데 법관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서울을 벗어나거나. 그게 권위주의죠. 그죠? 권위가 아니라. 그동안에 네. 권위주의적 생각으로 수십 년을 살아왔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내가 갑자기 세종시로 가? 그럼 거기서 몇 년을 살아야 되잖아. 그러면 거기에서 집을 새로 사서 그럼 강남에서 누리던 내 그 특권을 또 포기해야 돼? 네. 약간 그런 생각에 절어 있는 거죠. 그런 거죠. 다 네. 집단 사고 하고 있고 또 아이들 교육도 그쪽에서 시키고 그쪽에 또 집 사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계속 뭔가가 이루어지는 그 기득권을 절대 놓고 싶지 않아 하는데 아니 뭐 그거는 개인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냥 개인적인 선택이고 능력인데 아주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이거는 공적인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법원 재판은 대부분 서류로만 이루어집니까? 사람들이 직접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닌가 봅니다. 저도 변호사를 한 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네, 네. 근데 대법원 재판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대법원 사건은 맞지만 네. 재판에 가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다들 예. 서류로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네. 최근에 알게 됐어요. 많은 네, 사람들이. 네. 네. 그래서 실제 재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굉장히 중대한 사건, 사회적 이목을 끄는 사건이라든가 네. 굉장히 뭐 액수가 크거나 이런 사건들을 여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거의 뭐 한 7, 8%는 열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만큼 대법원이 굳이 서초동에 있어야지만이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논거는 전혀 근거가 없다라고 거짓말에 말씀드리고 가깝네요. 네. 그리고 지금 세종시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대요. 예전 한참 올랐었는데 요즘 떨어졌어요. 요즘 많이 떨어졌대요. 이유가 예. 뭘까요? 공급이 많이 늘었나 봐요. 그래서
그 아파트가 공급이 많이 나와서 아마 대법원이 그쪽으로 가더라도 네. 아파트는 충분하다. 충분하다. 예, 그리고 강남에는 아파트가 좀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또 이분들이 또 싹 나가주면 네. 또 집값 안정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이건 여담입니다만 네, 네. 아니 그 역할 판사, 상당할 것 같아요. 검사, 변호사들이 강남에 살고 같이 골프 치고 같이 술 먹고 하다 보면 네. 이거 집단적 사고에 빠질 위험성이 있어요. 저는 그게 가장 위험한 것 같아요. 스스로도 모르게 전관 애우 프레임에 딱 갇혀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을 수가 있고 그 집단에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이 몰려드는 거잖아요. 자기가 더 잘못된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법원은 세종으로 가는 게 굉장히 네. 좋을 것 같다. 그 지역 균형 발전이라든가 이런 거 꼭 필요하지 그 않습니까? 대통령실도 거기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 세종 청사를 짓고 있고 네네. 또 향후에는 국회도 가서 네네. 지금 인구 소멸이 심각하기 때문에 네. 저는 꼭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서초동 양재동에 있는 건 뭐 당연한 거고 보니까 일산에는 법원 도서관 그리고 사법연수원 그리고 법원 공무원 교육원 이런 것들이 다 몰려 있나 봅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다 세종시로 옮기는 방안이 필요하다라는 게 이 현재 판사의 입장인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 변호사님도 이게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죠? 예, 일단 세종시로 대부분의 기관이 한꺼번에 옮기는 거는 찬성을 하는데 네, 뭐 무조건 다른 지방에 있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다른 것까지도 무조건 다 빼야 되느냐? 아, 그건 그거는 아니고. 조금 고려를 해볼 필요는 있는 거죠. 왜냐 지금은 지방 소멸 시대인데 꼭 세종시에만 다 몰아넣어야 지방. 되냐? 그건 아닌 거 그건 같아요.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예를 든 것 같아요. 예, 예를 들어서 뭐 일산에 있는 경우는 지금 일산이 생각보다 안 좋죠. 커지지가 않아요. 네, 네. 아무리 키우려고 노력을 해도 안 그런 것 커지는데 같더라고요. 네. 또 뺏어 나가면 또 그런 부분도 고려는 해야 되거든요. 하지만 네. 대법원과 그 관련된 몇 개 기관들은 함께 내려가는 것이 맞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일산은 놔두고 네, 네. 가장 급한 서초동 양재동. 맞습니다. 그래서 그 대법관 증원하려고 했더니 자리가 없다. 뭐 돈 수십억이 든다고 했는데 아니 세종시 가시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네. 제가 그 얘기하고 주의대 코트. 싶었는데 네. 대법관을 증원하자고 했더니 네. 대법관마다 70평의 방이 필요하다. 왜요? 뭐 법에 규정돼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대법관들이 70평인데 뭐 쉴 수 있는 공간, 회의 공간, 뭐 아니 회의 공간을 따로 놔두면 되는데 각 방마다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거 예산이 뭐 수십억이다, 뭐 이래서 못 받겠다라고 하는데 세종청사로 더 깔끔하게 잘 지어주면 새 건물에 보내주시라고. 예, 좋을 것 같고 네. 또 대법관들이 이렇게 서초동에 같이 모여 있다 보면 아무래도 법관은 독립하게 재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네. 근데 굉장히 인사권자가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상당히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어서 저는 세종청사 적극 추천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30-40분 정도 꽉 채워주셨어요. 이승훈 변호사 그리고 전홍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면 매일매일 최대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뉴스토마토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구글 계정을 연동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유튜브 인증을 완료하면 준비 끝! 유튜브 채널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 참여만 해도 TTCO가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그리고 뉴스토마토 커뮤니티에서도 TTCO가 쌓입니다. 출석, 글쓰기, 댓글, 투표, 친구 초대까지 활동할수록 더 많은 TTCO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참여하고 TTCO 받아가세요.